코로나19가 조금 완화돼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니까 소선 입원록 관계도 좀 말씀하신 것 같고, 구한말 우리 영지역의 의병 문제, 최근 대통령 선거와 관련되는 영지역과 박정희 대통령 이런 것들 다 과거 우리 영주 역사의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되고, 그 논의를 통해서 오늘 함께 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이 다각게 우리 영주의 앞날도 같이 연계된다고 오늘 좋은 논의를 통해서 많은 의견 수렴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흔히들 문화라는 것은 그 지역의 그 지역 사회의 그 선조들이 살아왔던 행적을 나타내고 거기에 어떤 정신적인 가치를 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척이나 소중합니다. 그 소중함을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기회가 이런 발표의 장이고요. 오늘 저들이 하는 것은 육계 송장 스님께서 향투사에 대해서 연구하고 남기신 업적을 기리는 행사로 벌써 13회를 맞이했습니다. 비록 조그마한 규모의 행사이지만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은 영주의 참된 문화를, 가치 있는 문화를 찾고자 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 행사가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가진 것은 사실로 우리가 소수서원에서 가지고 있었던 입원록이라든가 잠록이 오랜 세월 동안 남은 손에 있다가 우리 드디어 소수서원으로 제자리로 돌아왔는 그런 것이 가장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오늘 여기에 나오신 김선우 우리 운영위원장님과 서정훈 교관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소수서원에서 오시는 분들이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 입원록이라든지 잠록을 다 우리 빌려줬던 것을 제자리에 돌아놓으시는 이분들에게 우리 한번 박수를 드리고 감사의 뜻을 드리고 우리 역사를 우리가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즉 말해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후손들에게 참 부끄러운 일이고 참 속된 말로 남사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여기 잠록에 들었는 거라든지 입원록에 들었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다 해제를 해서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래서 앞으로 문화재를 빌려주든지 어쨌든 간에 우리가 굉장히 더 신중해야 된다. 빌려줄 땐 옆에 있으니까 그냥 주면 되는데 받을 때는 가서 엎드려 받아야 됩니다. 잘 안 줍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말씀드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영주의 수해 문제라든지 이런 의병 문제가 참 아직까지는 잘 정리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우리 박정희 의장께서 여기 와서 우리 영주 시민들에게 그 어려운 나라 살림살이도 불구하고 부르도작 한 대도 제대로 없을 적에 이 영주 서천을 돌렸어요. 그렇게 해놓은 것들이 지금 현재 아직 사람들이 우리 후세들이 모르고 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뒤에 지금 여기 가면은
우리가 나무강으로 서 있고 거기에 조그만 비가 하나 서 있습니다. 이거 남산시로서 바깥으로 우리가 이것을 끄잡아내서 모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고 그것을 기억할 수 있고 그 나무 한 그루 심어놓고 가는 걸 한번 만질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 영주시라고 하는 곳은 조선시대로 말하면 영천, 순흥, 풍기 이 지역을 이제 아우르는 그런 지역입니다. 물론 꼭 일치하지는 않죠. 좋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기 오늘날의 지도를 중심으로 여러분들께서 더 이해가 잘 가실 것 같아서 여기가 이제 여기 그만큼이 영주인데요. 풍기가 예전에는 저기 예천의 효자면 은둔면까지가 다 풍기에 들어가 있었고요. 순흥이 오늘날의 이 지역을 넘어서서 저쪽에 봉화 쪽으로 이제 많이 쑥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쪽에 오늘날의 봉화 그 지역이 순흥의 월경지라고 해서 다른 고을의 경계에 쑥 들어가 있는 땅, 순흥 땅인데 봉화 한 중간에 쑥 들어가 있는 땅, 그런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풍기 가운데도 또 순흥 땅이 이만큼 쑥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영조 위령이라고 할 때, 야, 이거 어디를 대상으로 해서 얘기를 해야 되지?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봉화 지역과 관련된 얘기, 이게 옛날에 순흥 땅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그런 얘기도 이제 덧붙이고, 예전에 그 영천 땅이었던 그것도 이제 영주의 의병을 얘기할 때 집어넣어서 아울러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파랗게 되어 있는 것은 영천, 옛날에 영천의 월경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순흥 땅인데 순흥 땅 한가운데 영천 땅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이고 또 봉화 가운데도 영천 땅이 이렇게 날아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날아 들어와 있는 땅이라고 해서 날비자 써서 비입지라고 했고 경계를 넘어가 있는 땅이라고 해서 월경지라고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 어쨌든 간에 오늘날의 영주 지역이라고 하면 충청도와 경상도 그리고 강원도로 이어지는 그 이제 길목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의병했던 사람들이 이쪽에서 의병했던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오기도 하고 또 반대인 경우도 있고 굉장히 이제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는데 양상은 복잡한데 자료는 별로 남아있지 않은 그런 이제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 지역에서 이제 나타나고 있는 전개된 의병의 경우를 이제 살펴보려는 것이고요. 이 지도는 대동여 지도를 보여드리는 것인데요. 앞에 잘 안 보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던 게 아니어서 굉장히 영남의 여러 고을들은 영남에 대체로 조선시대 때 70여 개의 고을이 있었습니다. 72개 정도가 있었는데요. 그 고을마다 대체로 이제 의병부대가 조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없는 데도 있죠. 영남 좌도의 경우에 강문중은 대체로 안동을 중심으로 안동의 명문 집안을 중심으로 각 지역의 명문 집안들이 서로 이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 한 집안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이제 혈연적으로 아주 강한 결속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퇴계의 학문을 계승했다고 하는 그런 이제 동질감도 있었고요. 그러면서도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내부에 조용하지 않습니다. 문중과 문중 사이의 갈등 양상이 아주 심각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실 병호시비 같은 것이죠. 경산선과 호계선을 중심으로 한 두 문중 사이의 해묵은 갈등. 이거 뭐 오래가고 얼마 전에도 뉴스를 탔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이게 전부 다 뭐 이쪽에 다 서로 이제 자식들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로 결속이 되어 있는데 내부로 보면 이제 결코 만만치 않은 갈등들이 있었다. 병호 시비 이외에도 여러 갈래의 어떤 시비 거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영주 지역의 의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는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영남의 다른 지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영주 지역에서도 의병은 통문과 향회로 출발합니다. 서로 이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 이런 조건 속에서 우리가 의병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다. 의병 일으키자라고 하는 경문을, 통문을 써서 이제 주로 서원을 매개로 해서 이렇게 퍼뜨립니다. 그리고 그거 한 지역 단위에서는 의병을 조직하기 위해서 중요한 문중들을 중심으로 한 모임, 향회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향회를 거쳐서 의병을 일으켜요. 누구를 대장으로 할 것인가? 비용을 어떻게 부담하지? 저쪽과 연대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상 향회에서 결정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제가 몸담고 있는 저 충청도 쪽하고 좀 다른 면인데요. 그쪽에도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쪽보다 이쪽이 훨씬 더 그런 문중 조직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우르르 모여서 막 이제 토론하고 싸우고 뭐 그렇게 되는 것이죠. 단발령이 여기 음력입니다. 을미년 12월 15일, 양력으로 하면 12월 30일. 그날 이제 내려졌습니다. 이게 알려지면서 난리가 난 거죠. 안동이라든지 예안 지역에서 제일 먼저 이제 이거 말도 안 돼. 참을 수 없어. 이런 내용을 담은 통문이 돌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뭐 좀 비슷합니다만 안동이라고 하는 곳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거든요. 퇴계의 중요한 제자들이 자리 잡은 곳입니다. 그리고 예안이라고 하는 것은 퇴계의 혈통을 직접 계승한 진성이씨 집안이 거기에 있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족들이, 집안들이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 어떤 노선을 취하느냐 하는 것이 다른 지역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데 그 통문이 옵니다. 12월 초에요. 그리고 이 고개 넘어 제천의병이 일어나서 이 지역을 휩쓸고 지나갑니다. 제천의병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쪽에서 이제 전투를 했는데요. 장회, 여러분 혹시 충주호에 유람선을 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장회 나루터에서 타는 사람도 많습니다. 바로 그 언저리에서 전투를 했어요. 그래서 제천의병이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전투에서 승리했는데 의병 부대 포군들이, 병사들이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 가지 이제 뒷얘기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면서 중령을 넘게 됩니다. 영남의 퇴계의 자손들이, 영남의 유력한 문중들이 의병을 일으킨다고 하니까 그쪽에 가서 의병을 같이 하자고 하면 화면 받을지도 몰라. 내려옵니다. 여기에 이제 화살표로 표시하는 곳인데 내려와서 이쪽에 수능을 거쳐서 여기 중령 부분은 수능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면 여기는 전부 수능 땅인 거예요. 풍기 한가운데 있지만 수능 지나서 풍기 지나서 다시 수능 쪽에서 별로 이제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우리도 지금 정신없다. 그쪽 도와줄 결이 안 된다고 해서 거절을 했어요. 별 수 없이 이제 그 제천의병이 이쪽으로 해서 다시 올라가서 영춘 지나서 영월 쪽으로 올라가서 다시 이제 제기를 모색하게 되는데, 어쨌거나 이쪽에서 이제 막 가슴 두근두근하고 어떻게 하지 하는데 안동에서 예안에서 풍문이 날라오고 제천에서 의병을 일으킨 사람들이 또 역시 풍문을 갖고 왔을 것이고 직접 그 병사들이 와서 스치고 지나가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향회가 조직이 됩니다.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그런 자료는 뭐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의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예안 통문이라든지 안동 통문, 제천에서 온 통문은 굉장히 유명하고 아주 여러 지역에서 그 자료가 발견됩니다. 그런데 영주 지역에서 나온 통문의 경우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중에 이제 하나, 영천에서 나온 통문이 있습니다. 이게 예천에 거주하던 박씨 집안에서 보관하고 있는 통문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원수를 갚지 못했으면 장사를 지냈다고 쓰지 못하고, 이거는 중전 민씨가 시해된 사건, 일본에게 고분고분하지 않던 중전 민씨가 시해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원수를 제대로 못 갚았는데 장사를 치렀다고 할 수 있느냐. 또 상복을 벗을 수 없으니 이거는 공자님이 말씀하신 춘추의 의리다. 그러니까 이런 놈들하고 이런 외놈들과 더불어 하루를 이고 살 수 없다. 원수를 갚을 때까지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임금께서 비밀스럽게 내리는 조치가 있기를 기다려. 삼국지에도 보면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이 황제가, 천자가 조조의 위세에, 조조인가요? 두려워서 슬그머니 이제 옥비 속에다가 명령을 적어서 밀지를 적어서 이렇게 야, 뭐 일 좀 해봐 하면서 이렇게 전하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기를 기다려서 틀림없이 단발령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주상의 뜻이 아닐 거야. 틀림없이 우리에게 별도의 어떤 지시가 내려올 거야. 이런 거 기대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들 짐승이 우리를 짐승으로 만들고 사이론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놈들은 오랑캐란 말이에요. 저놈들이 오랑캐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저 짐승 같은 놈들이 우리를 짐승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머리를 깎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입었던 전통적인 예복, 흰옷, 소매 넓은 옷 이런 거 못 입게 하니까 아니 저 짐승 같은 놈들이 우리를 짐승으로 만들려고 하네. 저들 오랑캐가 우리를 오랑캐로 만듭니다. 머리를 깎고 옷을 물들이라는 명령은 흑의 이름이라고 해서 흰옷 못 입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비민족이라고 해왔잖아요. 그런데 흰옷도 못 입게 하고 머리도 자르게 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그 터무니없다. 국가의 권력을 멋대로 농가하니 이런 위협하는 조치들이 내려오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를 깎으라고 하는 지시가 분명히 내려왔는데 이거는 임금의 뜻이 아니다. 저 나쁜 놈들이 왕을 협박해서 이런 터무니없는 지시가 내려온 것이다. 오랑캐인 채로 사는 것은 중화인 채로 죽는 것이다. 오랑캐로 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중화문화, 그 당시에는 이제 중국 문화, 중화문화가 이제 세상 둘도 없는 진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머리를 깎고 오래 사는 것은 머리털을 보존하고 죽는 것만 못하다. 그러면서 이 오랫동안 지켜온 이 풍습도 우리대 끝날 수 없어. 그리고 옛날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300년 전 임진난 때의 원하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왜군이 들어와서 우리 임금들의 역대 임금들의 무덤을 두고 그랬어요. 성종 임금이라는 임금들의.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용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9세까지 나도. 그러니까 이건 뭐 고전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 나라의 원수는 부모의 원수는 9대를 내려가도 뭐 이제 조상 때 얘기니까 그만 잊고 삽시다 이게 아니라 그 9세를 내려가도 갚아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원수가 파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엎드려 말하건대 여러분들은 의병을 일으키는 것을 서두르시라 뭐 등등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다른 지역에서 나왔던 것과 표현은 좀 다르지만 거의 유사합니다. 을미외변 중전이 시해당하는 것, 그리고 단발령 얘기, 그리고 화이로 저들을 오랑캐, 짐승으로 보고 우리를 중화의 어떤 존재로 보고요. 그리고 일본과의 오랜 원한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병을 일으키는데 의병을 주도했던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텐데 놀랍게도 자료가 됐습니다. 오늘날의 과거의 그 영천에서 의병을 일으켰던 대장으로 추대된 분이 바로 김우창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함창 김씨, 신내 쪽에 세거하던 여러 대에 걸쳐 살던 그런 분이고요. 한때 그 정겸세 예전 어른들을 이제 이야기할 때 호를 들고랍니다. 편하게 그냥 이분을 그냥 말했습니다. 문묘종사자는 것을 이제 상소운동을 주도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회 문제에 관심이 많고 또 그런 일을 할 만큼 리더십도 있고 사람들의 지지도 받는 그런 인물이었던 거예요. 연세가 66세니까 그 당시로 보면 엄청나게 이제 연세가 많으신 거죠. 그리고 부장으로 넘버 2죠. 김중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풍산 김씨였습니다. 그리고 중군으로 정대집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나주정씨, 저 줄포 쪽에 사시던 분인데 대장이 살던 곳과 멀지 않습니다. 이제 전직 관료인데요. 안협 현감을 지낸 분인데 49살. 아마도 영천의병은 이 정대협이라고 하는 분이 주도했을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연세가 70이 가까운 분이 그냥 상징적인 지도자로서 이제 앉아 계시는 것이고 실질적인 그런 것은 더 젊은 사람들이 하죠. 안동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동의 나중에 김도화 의병대장, 안동대장 연세가 70이 넘으신데 어떻게 해요? 전투부대는 따로 다니고 대장은 따로 다녀요.
걸음을 잘 못 걸으실 정도인데 뭐.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의병 그리고 풍기의병의 경우를 볼까요? 이것이 이제 같은 시기에 등단에 대장이 되는지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나오는 자료를 보면은 수능의병이 일어나는데 홍종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양홍 씨고요. 수능의 월경지인 저기 봉화 땅, 봉양리라고 하는데 뒷두물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사시던 분 같아요. 저 상주에서 활동하던 유주목이라고 하는 유성룡의 후손이죠. 그분에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그쪽 집안하고 아주 이제 또 강한 어떤 연대 의식을 알았겠죠. 그리고 이분은 성균관에서 공부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소과에 합격을 해서 생원 또는 진사가 되면 성균관에 가서 먹고 자고 하면서 거기서 공부해서 대과급제할 때까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생으로 있을 때, 유생으로 있을 때 대원군의 복권을 청하는 상소문을 올렸다가 10년 남짓 귀양살이를 했습니다. 흉악한 한경도로 갔다가 나중에 이제 강원도 쪽으로 옮기게 됩니다만 연세가 62세였습니다. 풍기의병대장으로 추대된 분은 김교명이라는 분인데 이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때 의병대장으로 지역에서 어쨌든 간에 추대한 분인데 그분이 누군지도 모른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료를 잘 관리하지 못한 그런 때문이죠. 그런데 의병은 일어났는데 이 의병이 그럼 전투력을 하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이고 문중에 그 대표되는 어른들이 와서 비학께서 인망도 있으시니까 대장하시오. 말이 덕이 없어서 못해요. 이래 하다가 대장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병사들을 모으겠지만 뭐 전투력을 가질 리가 없어요. 그죠? 실제로 서울에서 병병이 내려오잖아. 서울 병병들이 주로 이제 친위대 병사들이 내려오게 되자 대번 날아갑니다. 안동의병을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안동의병조차도 경병과 딱 마주쳐갖고 총도 한번 못 쏴보고 전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냥 도망쳐버려요. 예안의병 이만도라고 하는 퇴계 후손이 되신 역시 예안의병도 무너집니다. 영천의병은 어땠느냐? 풍기, 소문은 기록이 없어요. 안동을 경병들이 싹 와서 이제 제압을 하고 영천 쪽으로 딱 출동하니까 벌써 끝났어요. 그 정도로 이제 대야말로 취약했다. 그러니까 그 뜻은 높았을 때 실질적인 전투력을 가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중요한 사건이 서울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아관파천입니다. 지금까지 고종은 일본군의 거의 포로 상태였습니다. 1894년 여름에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잖아요. 그때 이미 사실은 고종은 일본의 포로가 된 거예요. 우리 장기할 때 왜 아무리 잘해도 제일 큰 놈 잡으면 끝나잖아요. 게임 끝나잖아요. 고종이 1894년 여름에 양력으로 7월 달에 경복궁을 점령당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일본이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 이렇게 모아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 조치들을 이를테면 단발령 같은 거 이런 거를 내려놓고 있었는데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나서 시끌벅적하니까 일본군들이 이제 동분 서주할 거 아니에요. 그 사이에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아관파천이라고 하죠. 이렇게 돼서 친일 내각이 무너지게 되고요. 단발령이라든지 일본식의 개혁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죽거나 도망치거나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명령이 내려가는데 단발하라는 거 그거 편하게 자르고 싶은 사람은 자르고 그냥 옛날처럼 상투 틀고 싶은 사람은 계속 그렇게 해라. 편한 대로 해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의병도 할 필요가 없다. 의병 해산해라 하는 지시가 내려오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논란이 벌어지는 거예요. 임금님이 이런 명령을 전해왔는데 이게 임금님의 진짜 뜻일까? 아니면 이거 역시 억압당한 상태에서 나온 교명이라고 하는데 거짓 명령일까를 아주 고민하는 거예요. 강경한 사람들은 말이 안 된다. 아직까지도 우리가 국무의 원수를 막지 못했고 그들이 이제 천하 제일 좋은 거라고 생각했던 옛 제도를 복구하지 못했는데 이거 외놈의 앞잡이 몇 놈 이렇게 죽었다고 해서 우리가 의병을 해산하다니 말이 안 된다. 계속하자 하는 강경파가 있었고요. 임금님이 하지 말라는데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이제 온건파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모여서 막 의논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여러 문중의 의원들이 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의논했을 텐데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을 거예요. 야, 이거 뭐 해산하자. 실제로 해산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공리를 주장하는 강경론들, 계속해야 돼. 이걸 주장하는 사람들 대체 이 안동문화권에서 영남 북부 지역에서 그 병호 시기에 거의 모든 집안이 걸쳐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호계 서원 쪽에 의성림 씨 학공 선생을 맡은 그쪽에서는 대체로 이제 강경파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운 데는 이제 닥실의 유곡의 안동권 씨, 아까 말씀드렸던 의병장 권세현이 닥실 출신입니다. 그리고 해저 바래미의 의성림 씨 쪽에서 거기에 이제 또 이제 적극적으로 거의 동참한 가까우니까요. 권세현 의병장을 재추대하자. 그러니까 이게 놀라야 되는 거예요. 전투가 벌어지자마자 그러면 의병부대가 무너졌으니까 태한장수를 다시 세울 거냐? 다른 사람을 하는 쪽이 있었고, 그래도 우리의 대장인데 아주 다시 세우자고 하는 그런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세우자고 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그 내성 쪽에서 소박한 어떤 그 조직을 만들게 됩니다. 그건 이제 역사하는 사람들도 의병사하는 사람들도 거의 잘 모르고 있는 건데 천성의병이라고 해요. 천성의병이 조직이 되었고 해저라든지 바이니 쪽에서 해서 우리 권세현 대장을 모시고 계속 투쟁 이런 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한 이만도 의병장이 나섰다가 무너졌잖아요. 그러자 이제 그 같은 집안 내에서 이중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분이 청량산으로 들어가서 의병부대를 다시 재조직합니다. 그러니까 안동의병도 무너지고 다시 이제 일어나려고 하고 예안의병도 다시 일어났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외부의 또 하나 중요한 변수가 있는데요. 제천의병입니다. 제천의병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제천의병은 가장 강력한 투쟁을 선도하던 의병부대입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제천의병은 3관찰 6군수를 배웠다. 관찰사 3명과 군수 6군수 6명을 배웠다. 여러분들은 오랑캐 앞자리가 나를 것 같고. 그러니까 뭐 말은 쉽지만 왕이 임명한 관료를 너는 외놈의 앞자리나 다를 바 없는 외군수야 하면서 뵐 수 있는 말하자면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제천의병의 한 부대가 서상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끌고 온 부대가 있는데요. 그 부대를 이제 소토진이라고 많이 얘기했습니다. 소라고 하는 건 이제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병력을 계속 이제 끌어모으는 역할, 소모한다는 뜻이고요. 토라고 하는 도적의 무기를 토벌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의병들을 끌어모으고 외적을 토벌하는 특별한 목적을 가진 별동부대가 강경투쟁을 내세우면서 남하 내려오고 고개를 넘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해저라든지 바래미 쪽에 또 영천 쪽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갔다 교섭을 하면서 우리도 다시 의병하고 싶은데 빨리 내려와 주세요. 그 당시에는 그 서상렬의 의병대가 영월 쪽에 있었기 때문에 안동의병이라고도 하고 영월의병이라고 되는데요. 제천의병의 한 단례입니다. 그래서 영주의 영천의병은 대체로 호파 쪽에 동조했던 것 같습니다. 수능이라든지 풍계의병은 잘 없고요. 여러 영남의 의진들과 함께 안동으로 집결하게 되는데 1월 중순에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동의병이 재봉이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권세현 의병장이 뭐 시끌시끌하다가 다시 이제 추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호파 중심으로 호계서원 쪽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경산서원 쪽의 사람들도 또 이제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동권의 모든 세력들이 연대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성룡의 후손들이 거기 중요한 역할을 들어오죠. 그런데도 이제 같이 하자라고 말했지만 같이 해보면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호파 쪽하고 병파 쪽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막 티격태격. 근데 권재호라고 하는 그 호파 쪽의 사람하고 그다음에 중군장했는데요. 그리고 윤안영이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안동의병의 넘버 2까지 되는데요. 계속 싸우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더니 결국은 권세현이 다시 대장이 됐다가 며칠 만에 물러나고 김도화라고 하는 더 연세 높으신 분이 이제 어른이
대장으로 됩니다. 이 무렵에 영천 의병대장에 수능 의병장에 풍기 의병장에 이런 분들이 취임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소토지는 제천 의병의 한 갈래인 소토지는 저쪽으로 영월 쪽으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는 길에 이제 닭실이라든지 바램이라 또는 파대, 이거 뭐 단산면 산천인가 저는 안 가봤습니다. 그쪽을 쭉 거치면서 그러니까 안동으로 바로 안 가잖아요. 바로 안 가는 이유는 쭉 다니면서 자기 동조 세력을, 그러니까 중요한 문중들을 방문해서 같이 하자고 이제 권유하고 그런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 소토진이 지나갔던 영천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토진에 가담합니다. 기본적으로 강원도 쪽에서, 충청도 쪽에서 온 부대인데 거기에 이런 멤버들을 보면은 영천 분들이 제법됩니다. 거기에 상당히 고위직인 충도 쪽에, 저쪽 화기 쪽에 박장복규라고 하는 연세가 70이 넘으신 분이 총독으로 거기에 들어가게 되고요. 대장참모의 송계흠이라고 하는 송생님 친척이 옛날 그 집안 어른일 텐데 그런 또 선지가 되고, 또 박재선이라고 하는 송치병 이런 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소토지는 강경투쟁 노선으로 영남의 의병론자들, 그러니까 영남 쪽에서 좀 소극적으로 온건론으로 기울려고 하는 기미가 보이면은 이제 억압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하나로 뭉쳐서 싸우던 시기에 영주 지역의 의병을 볼까요? 그 당시에 연대 상징으로서 예천의 영남 북부 지역의 의병 부대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소토진과 영남 북부 지역의 7개 의병 부대가 예천에 모이게 됩니다. 여기 모여서 우리 절대로 옆으로 안 세고 끝까지 투쟁한다, 타협하지 않는다 이런 노선을 공표하고요. 그때 이제 서상열이 맹주, 옛날 그 전국시대 때 제후들이 모여서 회맹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본받아서 이제 그 자리를 가는데 서상열이 맹주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곧바로 태봉, 함창 태봉 지역에 있는 일본군 기지를 공격하게 됩니다. 청일전쟁 때 일본은 부산서부터 서울까지 통신선을 깔았습니다. 옛날에는 봉화, 또 영마 제도 이런 거로 이제 소식을 주고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일본군이 그런 통신선을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신선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식의 말로 바꿔 말하면 중요한 일본군의 전략적인 자산인 것이죠.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일본군이 요소요소에 주둔을 했는데 태봉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을 치자. 그래서 갑니다. 그때 이제 영천 의병도 한 100명 정도 하는데 주력 부대는 소토진과 안동 부대, 안동 의병입니다. 당시에 여기 이제 오만번의 지도를 본 것인데요. 여기가 태봉의 일본군이 수십 명이 주둔했는데 이거를 치기 위해서 일본군 자리에는 천수백 명, 좀 과장이라고 생각되는데 좌우가 굉장히 많은 의병들이 달려드는데 여기에 이제 강물이 흐르고요. 여기 보면 제방이 이래 보입니다. 이게 1910년대 나온 지도이기 때문에 기록에 나온 것과 같습니다. 요 뒤에 이제 산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안동의병이 여기 올라가고 이제 원거리 사격을 하고 엄호하고 그리고 이 제방에 몸을 숨기고 이제 그 소토진과 풍기의진, 수능의진, 영천이 가서 이제 뭐 사격을 했어요. 그런데 이기지 못합니다. 이게 잘 훈련된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일본군과 참 뭐 노루사냥, 사슴사냥하던 호수들과의 대결인데 잘 대결을 보시죠. 결국 패하게 됩니다. 패하고 난 다음에 여러 고을의 의병들이 자기 고을로 다 돌아갑니다. 그때 이제 계속 투쟁할 것을 내세웠던 것이 바로 소토진하고 예천의병인데요. 이때 서울에서 누가 내려오느냐? 이남규라고 하는 분이 안동 관찰사가 되어서 내려오게 됩니다. 안동 관찰사 김석중이 문경의병장 이강렬에게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 후임자로 내려왔는데요. 안동에 못 가는 거예요. 의병들이 특히 서상열 부대 버티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이 안동 원적의 길에 돌면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남규의 그 임무라고 하는 것은 의병을 해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뭘 하느냐. 영남의 여러 문중, 영남의 의진과 소토진을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쪽에
충청도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사람 죽이는 거를 뭐 그냥 밥 먹듯이 하고 같이 옆에 있다가는 같이 큰 죄를 지게 될 거다 하면서 막 겁을 주고 그렇습니다. 겁을 이렇게 그러면 좀 또 얘 주눅이 들잖아요. 예나 지금이나 명문가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어떤 뭐 행동 양식이 있는데 조상이 만들어 놓은 그 명예, 가문의 그 명예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굉장한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잘못하다가 그만 집안 망하게 되면 그거는 조상에게 큰 죄를 지는 거예요. 명문일수록 그런 스트레스가 사실 강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낙규가 그걸 치고가 막 거기다 가출죄를 받게 된다라고 하고 또 안동의병에도 또 영남 전체 의병의 병파와 호파 사이에 갈등이 있잖아요. 그걸 또 타고 들어가요. 그래서 하회 마을에 종갓집에 들어가서 한 보름 동안 머물면서 끊임없이 이제 사람 만나고 그러니까 병파 쪽이 온건놀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약한 골이라고 본 것입니다. 거기에서 계속 이제 편지질하고 그리고 서울에서 내려온 여러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이제 겁도 주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영남 지역의 분위기가 좀 달라지게 됩니다. 이 안동관찰사를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그러니까 소토진이라든지 적극투쟁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거 안동관찰사 이런 거 이거 왕의 참다운 뜻이 아니다. 계속 싸워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왕이 파견한 관찰사인데 이게 옛날식 관직명이잖아요. 관찰사. 도지사가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구식 관직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하는 게 맞아 하는 식의 어떤 혼선이 빚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갈등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면 또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 문중대표가 모여서 문중대표라는 것이 결국은 의병부대의 중요 간부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11차례 회합을, 그 당시 그걸 보회라고 하는데 모여서 막 쑥덕쑥덕 논의하고 막 다투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호파 계열과 서상계열 쪽은 관찰사를 거부하는 그리고 나머지 쪽은 대체로 이제 관찰사를 받아들이지 않은 입장입니다. 근데 여기에 좀 이제 거칠지만은 그림을 하나 그려놨는데요. 안동의병이 이 지역의 의병을 주도합니다.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안동의병 내에 호파와 병파가 있는데 병파 쪽이 좀 온건하니까 관찰사를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의병부대가 이렇게 있게 되고 또 이거 말도 안 돼라고 하는 강경파도 있었던 그런 이제 내부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제 기록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 풍산 김씨 집안의 암흑의 선생이 남긴 일기 자료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3월 25일 안동에서 의병 관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모임이 잘 안 된다. 관찰사를 맡는 일은 호파와 병파와 호파가 정말로 당이가 됐다고 할 만하다. 동쪽은 호계서원 쪽은 물리치자고 하고 그리고 풍면 그러니까 풍산 쪽에 하회 쪽에 병파 쪽에서는 맞아들이자고 한다. 호자의병은 그러니까 제천의병이죠. 예천의병은 격렬하게 거부하고 말도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예안의병이라든지 영천의병은 간곡하게 그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식의 입장이다. 뭐 그 등등입니다. 그래서 합의를 못하고 뭐 티격태격하니 참으로 참 탄식스럽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결국은 서상열이 안동의병의 간부들이 모여있는 공정사에 가서 안동의병을 이끌고 있는 넘버 2 윤한영을 딱 잡아서 오게 됩니다. 이 관찰사하고 내통하면서 우리의 투쟁 노선을 어그러뜨리는 당시는 역적의 무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서상열의 입장에서 보면 또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끌고 와고 나중에 제천까지 끌고 갑니다. 그야말로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경상도 지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하회 집안에 중요한 자손을 멱살 잡고 끌고 와서 막 무릎 꿇이고 끌고 간다? 이거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만큼 당시에 소토진의 서상열의 위세가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일본군은 안동을 공격해서 막 안동 시내에 뭐 천여호가 불에 타고 하면서 이제 의병론자들, 강동 투쟁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입지를 좁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천의병이 소토진이 서상열 부대가 제천에서 왔는데 결국은 제천의병이 본진이 경병에게 패합니다. 그리고 소토진이 서상열 부대가 예천 전투에서 패해가면서 고개를 넘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경투쟁을 주장하던 세력이 싹 위로 올라가니까 이제 좀 분위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당시에 기록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중앙에서 내려온 정의묵이라고 하는 상주 지방에서 세거하고 있는 지방분인데요. 한섭에서라는 분이 의병을 해산시키는 목적을 임무를 가지고 내려왔는데 의병 관계자하고 만나서 이제 왜 의병 해산 안 하냐? 사적으로 보면 전부 지방간이니까. 그러니까 사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의병을 해산하지 못한 것은 호조아진 서상렬이 만일 다시 병사를 이끌고 설치면서 무리를 이끌고 나타나서 얼마 안 되면 우리를 위협하면, 그러니까 지금 서상렬은 저 고개 위에 올라가 있는데 만약에 서상렬이 또 내려와서 막 이렇게 강경투쟁 할래 안 할래 하고 막 따지고 들면은 곤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편은 강하고 쏟아지는 강하고 한편은 약해서, 우리는 약해서 상대가 안 되니 마음속으로는 이거 계속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식의 속마음을, 진짜 속마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울에서 내려온 병사들이 막 마을들을 약탈하는데 대체로 강경투쟁을 주장하는 쪽에 가서는 막 약탈을 하고, 대체로 이제 관찰사하고 이제 말하자면은 서로 이제 나름대로 사인을 주고받는 공감하는 쪽에 가서는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눈치를 보고서 이게 지금 그렇게 한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강경투쟁을 하는 올해 가서는 막 못 사게 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원망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뭐를 의도했는지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예천에 있는 분의 일기에 보면 이런 일기가 참 영주에서도 꼭 나왔으면 하는데요. 매일매일의 일기인데 하루 일 기록이 한 줄입니다. 또는 두 줄인데 매일 쓴 것이 수백 년간의 기록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예천은 환을 입고, 예천 의병은 쏟아진과 함께 했으니까 안동 쪽은, 예안 쪽은, 영천, 순흥 쪽은 털끝만큼도 해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천에 살고 있는 박주대의 입장에서 볼 때는 딱 보이는 거예요. 아, 저거 우리가 서상렬에게 협조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와서 저놈들이 잘하는구나. 그런 기록이 여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영주의병의 마지막 모습을 보겠습니다. 제천으로 넘어갔던 소토진이 잠시 이제 풍비 쪽으로 내려와서 전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이제 패해서 올라오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차츰 풍기의병, 영천, 순흥의병이 해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빨리 손들어라 하는 의미에서 경병들이 퇴계의 종택에 불을 지른다든지 집안에 사랑이 불을 탄다든지 이런 난리가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병 관련자들을 이제 잡아다가 막 이제 처벌하고 죽이고 하려는데, 그 당시에 영주 사람으로서, 영천의 선비로서 안동까지 끌려가서 총살당한 장복규라고 하는 분의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 영천에서 의병이 일어날 때 말하자면 따돌림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역사회 내부의 어떤 그 모습이 보이잖아요. 지금도 뭐 그렇습니다만. 그러니까 비주류였던 모양이에요. 이분도 이제 대원군 봉안을 주장하다가 이제 귀양살이를 했던 분인데요. 그리고 강경파, 충청도에서 내려온 강경파 그룹에 들어가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말하자면 영남 사람들의 원망을 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어떤 기록에 보면 영남에서 나왔으면 영남의 의병을 해야지 왜 저쪽에 붙어서 하느냐. 사실 저 충청도 쪽하고 이쪽하고는 그 정치적인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과거에 영남권에서 평민당하면 빨갱이라는 얘기까지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의 어떤 비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가 고을에서도 용납되지 않고 서상렬을 도운 것으로 미움을 산 것이니,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뭐 간단히 줄이자면 결국은 당론 때문에 좋은 거다 하면서 막 이 원통하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의 내부 갈등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주의 의병에 대해서 뭐 부족하나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의병을 영남 지역의 의병, 또 나아가서 전체 의병사와 관련해서 뭐 말씀을 드렸고요. 그 결과 이게 의병이라고 해서 다양하다, 노선도 다양하고 또 바뀌기도 하고 뭐 그렇다는 걸
이제 짐작할 수 있습니다만은 영주의병을 얘기하기엔 너무나 자료가 부족합니다. 이 점에서 의병 항쟁의 시기를 알 수 있는, 꼭 의병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도 하더라도 그 무렵의 영주 지역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는 자료를 많이 모아서 그걸 이용할 수 있게 해주면 영주 지역의 의병이라든지 또 나아가서 역사를 구명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두서없이 이야기가 이렇게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상입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은 16, 17세기 소수서원 원생 연구로서 소수서원 입원록 제1권을 중심으로입니다. 이 논문은 제가 이번 발표를 위해서 새로 준비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2006년에 서지학 연구의 소수서원 입원록 분석 16, 17세기를 중심으로라는 글을 약간 약간 수정한 그런 내용입니다. 네, 이 글을 쓰게 된 계기는 서지학회에서 그때 도산서원에서 학술 대회를 하면서 저에게 소수서원 입원록을 가지고 한번 연구해 보라고 하여서 하게 되었고, 지금 이 책의 그 뒤에 보면 103페이지에 보면 18, 19세기 소수서원의 원생 연구, 소수서원 입원록 제2권을 중심으로 가 있습니다. 지금 그 106페이지에 보면 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제1권은 백운동 서원이 건립된 1543년부터 1696년까지 153년 동안 소수서원에 입원한 유생 735명의 명부입니다. 이 책은 그러니까 그 오른쪽에 보면 107페이지에 보면 그 소수서원의 그 백록동 서원 원규에 보면 별도의 입원록을 비치하여 서원에 들어오는 모든 선비들에게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직접 기록하게 하고, 또한 그가 들어온 연월일을 기록한다고 주세붕이 작성한 백운동 서원 원규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서원에 입원하는 사람이 각자 자기 이름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1권은 개서한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고쳐 쓴 거고, 제가 연구할 당시에는 그 입원록 1권이 도산서원에 소장되어 있었고, 그것이 뭐냐면 그 단국대학교 퇴계학연구소에서 38페이지에 보시면 주 5번에 그 정진형 선생님이 도산서원 소장 소수서원 입원록 해제라는 글에서 그 해제와 아울러서 그 도산서원에 소장되어 있는 입원록을 영인해서 그 단국대학교 퇴계학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퇴계학연구 그 잡지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논문을 쓴 거는 그 도산서원에 있는 원본을 직접 본 것은 아니고 그 영인본, 퇴계학연구에 실린 영인본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지금 38페이지입니다. 거기 보면 그 만력 기미 12월 비장이라고 하고 그 아래에 개서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서했다고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만력 기민년 12월에 원장 권준식과 유사 이식이 기존에 있던 입원록을 개서하여 새로 등본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연구 대상으로 한 것은 이 입원록 1권입니다. 그리고 그 뒷페이지에 보면
입원록 2권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 107페이지 중간에 보면 소수소원 입원록 2권은 본문의 첫 행에 소수소원 입원록 제2권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연대가 정종 14년부터 되어 있어서 사실 소수소원 입원록 가운데 1697년 그 제일 위쪽에 있는데 1789년까지 92년 동안의 입원록은 현재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입원생이 없었다고 하기는 좀 그럴 것 같은데 하여튼 입원록이 그 사이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2권에 있는 거는 1790년부터고 1697년부터 1789년 92년 사이에 입원록은 현재 전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 사이에 입원록이 밝혀지면 소수소원 원생 전체를 아마 밝힐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연구에서는 소수소원의 원생을 중심으로 보는데 보기에 앞서서 소수소원이 어떻게 건립되어서 되고 또 사액되었는가 하는 과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네, 39페이지 네, 보면 네, 건립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관학이 있는데 관학은 성균관과 향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교육인 관학이 그 기묘사화 이후로 거의 재구시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세봉 선생이 네, 풍기 군수로 부임하면서 또 이 풍기가 안유의 이제 고향을 이제 가보게 되면서 인재를 교육하는 것은 국가의 급선무이고 또 서울같이 성균관같이 유생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게 교육에 있어서 급선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관학이 잘 갖추어져 있어 선비가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 지방의 향교에는 선비가 모이지 않아 교육이 제대로 행해지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임해서 향교를 이전 건립합니다. 이전 건립할 때 비용은 그 진사 황빈이 미국 50석을 바치고 경상감사 이청에게 어떤 지원을 이제 받고 또 임백령에게 어영을 보조받습니다. 네, 보조받지만 네, 뭐 이것으로 또 좀 충분하지 않다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유의 그 고향을 네, 가보고 네, 이제 다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 서원을 건립하게 되는데 당시 그 공신 계열들이 살인파가 발호할까봐 좀 지방의 이런 학교 건립에 대해서 좀 긍정적이지 않았는데 그 주세붕을 조정에 청구한 사람이 남곤인데 남곤은 그 강도지에 사후를 세울 것을 건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공신계열 살인파와 대비되는 그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또 안향이라는 인물이 조선조의 인물이 아니고 고려조의 인물로서 문묘에 이 종사되는 설총 그 다음에 이제 고려조의 인물로는 이제 안향이 유일하게 되니까 안향에 대해서는 조정에서도 어떤 부정적인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향도 고려에서 그 학교를 일으키고 또 중국으로부터 공자의 초상화나 책들을 이제 들여와서
결국은 주자학을 일으키게 되는 주자학을 일으키게 되었기 때문에 안향이 조선조의 건국 이념을 이 주자학을 일으키는데 공이 컸기 때문에 아마 가능했다고 보아집니다. 네, 그러면 소수소원 건립 과정에서 41페이지입니다. 1541년 5월 22일에 풍기군수로 주세붕이 부임하자 곧 안향의 출생지인 축계를 방문하고 먼저 사당을 건립하고자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안향의 옛 집터가 잡초에 묻혀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비웃음이나 이런 것도 하지 않고 네, 사당을 이제 건립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3년에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43년에 사당 앞에다가 이제 서원을 건립하는데 30여 칸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묘를 두어서 문성공 안향, 문정공 안축, 문경공 안보를 이제 배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주세붕은 뭐라고 했느냐 하면 내가 한 일은 모두 추자를 회용을 본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자도 주위 사람들의 지지가 아니라 조소와 비방 속에서 백록동 서원을 건립한 그런 것을 이제 본받겠다고 해서 백운동 서원이라고 했는데 그 서원 건립하는 비용을 보면 목사 안위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땅을 판 지 한자가 못 되어서 노세 120근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으로 이제 서울에 가서 여러 사서 삼경, 주자대전 등등 책을 이제 사와서 공부할 수 있는 서책을 확보하게 됩니다. 역시 뭐냐면 그 진사 황빈이 쌀을 또 45석을 기증하고 서원 건립할 때 보면 감사나 지방 수령의 도움을 계속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경상감사 임백령이 건립할 때 하고 그 다음에 회제 이연적 그 다음에 안현 등이 경상감사가 계속 영박도 내리고 그런 어떤 경제적인 지원을 해줍니다. 네, 사액을 받게 되는 것은 이제 주세붕의 후임으로 이제 부임하는 퇴계 이황 선생이 그 형님이 충청 감사로 오게 되니까 그 상피에 걸리게 됩니다. 44페이지에 보면 48년 1월에 1548년 1월에 퇴계 선생이 단양 군수로 임명되었는데 형님이 충청 감사로 되면 형제간의 상하위 직에 있을 수 없는 상피제도 때문에 퇴계 선생이 이제 풍기 군수로 오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전임 군수인 주세붕 선생이 소수서 백운동 서원을 건립했지만 44페이지입니다. 이 그냥 두어서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했냐 하면 주자가 백록동 서원을 건립했지만 주자가 거기를 떠난 지 10년이 안 되어서 문이며 담장이며 정자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국가에서 어떤 공인과 재정적인 지원이 없으면 이 서원도 유지되지 못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풍기 군수가 경상감사 신통원을 통해서 이제 이 임금님의 어떤 국가의 공인과 재정 지원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 경상감사와 심통원과 심연원이 명종의 외척이었는데 결국은 그런 척신 세력의 도움으로 그 사액을 이제
받게 됩니다. 거기 그 중간에 있는 글들이 이제 실록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학령이나 서적이 갖추어져 있어서 인재를 성취시킬 만하니까 이황이 그 제일 아래쪽에 있습니다. 편액과 서적과 토지와 노비를 하사해 줄 것을 청하였는데 다 따를 수 없다 하더라도 편액과 서적 등 2, 3건만이라도 내려준다면 먼 곳의 유생들이 반드시 감격하여 흥기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감사심통원과 심연원 등이 이제 명종에게 우호적으로 조정에 보고하고, 네, 그래서 이제 소수소원이라는 그 이름을 받게 되고 편액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소수라는 뜻은 거기 보면 그 안향의 학문을 계승하여서 제각기 몸을 닦아 성을 잘 간직하고 경을 주체로 하여서 주자가 한 것 같이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해라 하는 뜻입니다. 이처럼 소수는 이발이 거처했던 곳에 주자가 백록동 서원을 세워 학문을 계승하여 닦았듯이 안향이 거처했던 곳에 곳에 백운동 서원을 세워서 안향의 학문을 계승하여 닦으라 하는 뜻으로 소수라고 편액을 내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수서원은 사액 이후에도 안수나 심연원 등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에서 간행하는 사서 오경도 하사하게 되고 강목 사문 유치 그 다음에 또 하게 되고 임고서원에 사액할 때에는 또 소수서원의 예에 따르라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소수서원의 입원생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표 1을 보시면 1543년에 건립하게 되는데 10년 단위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543년에 이제 건립하게 되고 1549년에 이제 사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의 지원이 있게 돼서 그래서 첫 해에는 이제 3명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 다음 이제 1550년대 이때가 이제 10년 동안 119명이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9명 이렇게 쭉 학생들이 들어오고 거기 보면 이제 임난이 1590년대 그 임난이 일어나는 그 해에는 24명으로 학생 수가 작고 그 다음에 이제 1640년대 이후로 학생 수가 많이 줄어드는데 아마 서원이 많이 건립되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48페이지 넘어가면 소수서원이 건립된 해인 1543년에 박승건, 신월록, 김파론, 그래서 이제 순흥, 의성, 안동에서 3명이 입학했고 1544년에는 이계, 권응참, 금인, 박열, 박문두, 민시원, 권호금, 조숙, 권숙란, 조목, 권태수 이렇게 11사람이 입원하게 됩니다. 출신지가 영천, 풍기, 예안, 밀양, 경상도 일원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면 1546년에는 그 삼척에서 최담이 입원해서 이제 경상도에서 강원도로 이제 학생이 좀 더 넓어지게 되고 1550년대 이후는 서울에서도 입학생이 들어오게 되어서 좀 규모가 전국적인 규모로 확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사액받은 후인 1550년대 입원생이 가장 많았습니다. 출신 지역을 보시면 표 2에 보시면 서울, 경기 50명이 들어왔고 강원도 27명, 전라도 4명, 경남 13, 경북이 610명으로 735명 가운데 83%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충청도 29명 이렇게 되어서 전국적으로 볼 때 평안도, 함경도, 제주도를 제외하고 학생들이 다 들어왔고 이 가운데서도 경북 지역이 제일 많습니다. 경북에서도 풍기와 풍기에 인접한 예전에는 영천이라고 하는데 영주, 안동, 세골 출신이 422명으로 전체의 57%에 해당합니다. 이를 볼 때 이 소수서원은 이 경상도 북부 지역의 학문 진작에 크게 이제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입원생이 들어와가지고 몇 년 공부해가지고 생원 진사시에 합격하는가 좀 궁금해서 그 생원 진사시 합격자 명부가 사마방목이고 문과국제자 명부가 문과방목입니다. 거기에 이제 기록된 사람인데 서원에 입원한 사람의 수는 지금 표 3을 보시면 나이가 그러니까 이 보면 9살 이전에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일 많이 들어오는 나이는 20살에서 24살 이때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90명이 들어왔고요. 25살에서 29살에 70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55세에서 59세 그러니까 요즘도 55세면 적은 나이가 아닌데 과거에도 이렇게 많은 연세에도 서원에 들어와서 공부를 했다는 거 그러니까 이때도 굉장히 학문에 대한 열정이 나이에 구애받지 않고 아주 열려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많은 연세에 들어오면 뭐 아들뻘 또 그거 하면 뭐 손잡벌 되는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와가지고 몇 살에 제일 이제 생원시 진사시는 관직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생원 진사에 합격하면 성균관에 입학할 수 있고 또 뭐냐면 문과 시험을 칠 수 있는 자격입니다. 물론 문과 시험에 생원 진사를 하지 않고 바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그렇지만 이제 생원이나 진사가 되면 소위 말하면 유학을 면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퇴계 선생의 경우에 보면 집에 있는데 어느 날 사람이 와서 이서방하고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문을 열고 나가니까 종을 부르는 말인데 그때 자기가 뭐 과거를 안 한 거를 좀 부끄럽게 생각했다고 뭐 이생원, 이진사 할 게 없으니까 이서방 부르는 것도 자기를 부르는 줄 알았다. 그래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생원 진사를 하는 것도 학문이 있다는 증거가 되고 또 생원시 진사시가 10년시는 3년마다 한 번 치는데 전국에서 100명을 뽑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원 진사를 볼 것도 아주 어렵습니다. 생원시 3년에 100명, 진사시 3년에 100명 그렇게 뽑고 그 다음에 이제 문과국제는 3년에 33명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서 물론 이제 별시라 그래서 이제 국가의 경사나 뭐 좋은 일이 있을 때 특별히 뽑는 시험들도 있지만 정기 시험은 33명을 뽑는데 거기에 합격되는 것만 해도 개인의 영광일 뿐만 아니라
가문의 영광이기 때문에 연세가 많은 나이에도 계속 공부해서 생원 진사시도 치고 관직에도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생원 진사시에는 25살에서 29살에 제일 많이 합격하고 문과국제는 제일 많이 합격하는 나이가 30살에서 34살에 제일 많이 합격합니다. 그리고 진사시 합격자는 60대 후반에도 나오는데 문과는 60대 후반은 나오진 않습니다. 입원 연령입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52페이지 가면 가장 어린 나이에 입원한 사람은 영주에 사는 민은기로 9살에 입학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자문이나 뭐 이런 소학 이런 건 아마 다 떼고 왔지 싶습니다. 30살에 생원시 합격했고 영주 사는 김연조는 15살에 입학했다고 합니다. 최고령 입학자 40대에 온 사람은 하응도, 50대 입학한 사람은 뭐 이진, 김복홍, 뭐 장계훈은 59살에 오는데 사실 진사시 합격하고 그러니까 이 보면 서원에 공부하는 게 목적이지 생원 진사에 합격하는 게 또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목적이 아니었던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생원시 합격하고 서원에 들어오시기도 하고 심지어 문과국제하고 난 뒤에 서원에 들어오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소수서원에서 공부했다 하는 것도 또 그 당시로서는 어떤 개인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그 자체도 또 좀 영광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생원 진사시에 제일 60대가 넘어서 그러니까 최연소 합격자는 14살에 합격한 김주라는 사람이고 60대에 합격한 사람도 4명이나 되는데 예천의 이호음, 영천의 이광계, 안동 출신의 민홍, 반홍, 그 다음에 66세 최고령 합격자 백혈룡입니다. 그래서 예전 어른도 이렇게 아주 많은 연세에도 서원에 들어오시고 또 도전해서 합격하셨으니까 여러 선생님들도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분발하시니까 여기에 오셨겠지요. 네. 그리고 문과국제도 50대 이후에도 최고령 합격자가 보면 60세 환갑의 나이에 김경원이라는 분이 합격합니다. 20살에 서원에 입원하고 28살에 생원시 합격하고 60세에 문과국제에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면 생원 진사시에 합격하는데 몇 년 걸리는가 그걸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표 4에 보면 마이너스라는 거는 서원 입학하기 전에 벌써 생원 진사시 합격했다 이 말입니다. 위에 이제 1, 10 이거는 합격한 후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지금 서원에 들어오기 1에서 5년 전에 벌써 47명이나 합격하니까 소수서원 학생들의 학문 수준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생원 진사시 합격하고 와서 공부 더 해가지고 문과국제하고 그리고 이제 보면 1에서 10년 들어와서 1에서 5년 이내에 70명이나 합격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보면 서원에 와서 이제 공부해서 그다음 그런 어떤 뜻을 이루고 문과국제는 표 5 다음 페이지 56페이지 보면 벌써 16에서 20년 들어오기 전에 이미 벌써 문과국제한 사람이 2명이나 그러니까 4명이 뭐냐면 들어오기 전에 벌써 문과국제 해가지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5년 안에 문과국제한 사람이 20명이나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거 다음 페이지 58페이지 표 6에 보면 과거 국제 연도인데 지금
1560년대, 1570년대 보면 생원 진사시 합격자, 문과급제자 이러니까 그 전국의 문과급제자 33명 뽑는데 이 소수소원에서 어쨌든 99명이나 합격자를 냈다. 그 다음에 문과급제자 사마시 합격자 313명이라는 것은 엄청난 숫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학문적인 성향입니다. 이건 이제 영남학맥에, 그러니까 영남학맥, 특히 이제 퇴계학맥에 관계되는 사람 가운데 소수소원에서 공부한 사람이 어느 정도 있는가 이렇게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그 61페이지에 보면 도상근문 재현록에 수록된 퇴계의 제자 316명 가운데 이 도산서원에서 공부하셨던 분이 57명입니다. 그리고 퇴계의 수제자 가운데 월천 조목이나 학공 김성일 같은 경우에 이 소수소원 출신입니다. 뭐 예천의 권문의 학공 김성일, 그 다음에 정탁, 뭐 구봉령, 아주 이런 분들이 소수소원 출신 인물들이 그야말로 기라성 같은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 다음에 보면 정치적인 성향입니다. 63페이지. 정치적인 성향은 퇴계학풍이나 다 뭐냐면 동인, 남인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인 범위에서 학생들이 왔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김유 같은 분은 서인이고요. 그 다음에 이상일 같은 사람도 서인이고, 또 김유 같은 분은 서인으로, 그 다음에 이제 인조 반정을 주도했던 사람이고, 다음 페이지 64페이지 가면 화경이라는 사람은 유영경의 처가가 있는 곳인데 북인에 가까운 그러한 정치적인 입장을 또 띠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소수소원 아까 의병도 하셨지만 임난이나 병자호란이 일어났을 때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의병을 일으키고 군량미를 내고 그야말로 국가의 위기에서 행동하는 지식인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이 아주 상당히 여기 있는 분 말고도 아주 많이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학공 김성일 같은 경우에 이제 진주성 싸움을 이제 승리로 이끈 관군과 의병을 잘 규합해서 했던 그런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동인과 남인이 주류이지만 서인과 북인 등 다양한 정파가 공존했고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그야말로 전투에 나가거나 재정 지원을 하는 어떤 행동하는 지식인으로서 사회의 본보기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소약 하나만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얘기는 국가재건 최고회의 박정희 의장과 영주 수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사실 이 제목을 정하면서도 제목을 정해놓고 난 이후에 원고들 다듬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는 이 제목보다가 박정희 대통령은 영주에서 희망을 보았다라고 하는 제목을 쓰고 싶었어요, 사실. 제가 계속 그 말씀을 이제 좀 말씀을 드려가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그 60년대, 70년대 어떻게 보면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그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 놓은 바로 첫 시발점이 우리 영주 서해 극복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저도 이번에 이걸 연구를 하고 책을 찾아보고 자료를 좀 수집을 해보면서 영주가 이렇게 박정희 시대에 이렇게 중요한 곳이 바로 우리 영주였구나. 뭐 새마을운동 본거지가 구민이 청동이 그런 얘기들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보다가 앞서서 박정희 정신을 만든 곳이 바로 우리 영주라 했던 것들의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하나 좀 짧은 시간이지만은 아무만큼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국정 수행일지라는 게 있어요. 요거는요 1961년부터 5월 16일부터 1963년 11월 25일까지 국가재건회의가 끝난 시기까지 이제 나왔던 자료입니다. 이 자료에는 국가재건 최고위 의장으로 수행했던 국정 전반의 정치, 사회, 국내외 정세를 최고회의 의장실에서 일치 형태로 풀어본 자료입니다. 일치 속에는 의견 사항과 중요 발표, 업무 내용, 주요 행사 및 인사 내용, 의장 동정, 국내외 주요 뉴스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시듯이 1961년 7월 25일 화요일자에 보면 이제 영주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내려오셨다는 기사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책이 이제 2019년 12월 달에 이제 이렇게 묶어져서 이제 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이 국가재건회의 최고의장 수행 일치에 나타나는 박정희 의장과 관련된 영주 관련된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자료들은 이제 제가 10여 년 전에 영주 관련된 그 옛날 기사들을 한번 좀 신문 기사를 굉장히 많이 좀 수집을 냈어요. 한 100여 페이지가 좀 넘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신문 기사 속에 영주 수해 관련된 것들을 같이 묶어서 내용을 좀 보충한 자료들입니다. 원천 수해의 얘기를 먼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놔두고 밑에 보시면 수해 일지를 한번 정기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1년 7월 11일 날 때 영주 읍내가 침소대가 원단천 제방을 끊습니다. 새벽 3시부터 5시간 동안 337mm 폭우가 내려서 영주 시내가 거의 침수가 됩니다. 9시 30분에 이제 영주군 수해대책본부에서 긴급회의로 원단청 제방뚝을 한 50m를 절개를 하면서 물길을 이제 남산들로 돌려서 물길을 시내 차품 물들을 빼나가요. 7월 12일 다음 날입니다. 적집자사 경북지사에서 영주에 긴급 보호품을 전달합니다. 이때는 영주만 난 것이 아니고 남원하고 영주하고 두 군데 아주 집중적으로 수해를 많이 본 시기입니다. 그리고 12일 날은 김기안동 중앙선 철도가 구간이 이제 굉장히 긴박하게 복구를 해요. 11일 날 수해가 났을 때는 기차가 다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7월 13일 날은 이제 대한적집사사 경북지사에서 직원이 파견되고 각종 구호품들이 이제 처음으로 영주에 도착을 해요. 13일 날은 이제 정부에서 의료반이 이제 급파가 됩니다. 그때 이제 보사부 긴급보 조치로 부식비하고 기타 등등의 것들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정부 차원에서 지급이 되고 7월 14일 날은 송효찬 내각수관이 영주하고 예천 수해를 이제 수해지구를 방문을 합니다. 이때 이제 위문금을 전달하고 구호 대책 및 복구 공사를 신속히 추진하고 또 정부는 구호 양국을 방출하고 목재와 시멘트 등 건축 자재를 복구 공사에 줄 것을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영주 지역 기관장들이 이제 방역 구호 재건 대책을 요식에 이제 논의를 합니다. 7월 16일 날은 오전에 서울에서 9시에 내무부 수해 긴급 대책본부 및 지구 설치 운영 방침이 이제 결정이 돼요. 그래서 수해지구 실제 구호 및 구호 사업을 감당하게 될 수해 긴급 대책 영주 지부가 1지부고 나머지 이제 2지부입니다. 영주 지부의 지부장에 이성가 입군소장을 임명하고 이성가 장군이 바로 16일 날 이제 영주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도 문경 시멘트에 공장 종업원들이 한 70만 원 정도를 영주에 이제 갖다 주기도 하고 18일 날에는 미군 헬기로 이제 구호물자가 수송이 돼요. 그때 해병 제1상륙사단 공병대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군인들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옥수수 같은 거 통교대 미군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구호물자들을 영주로 가봅니다. 19일 날은 이제 9시에 이제 윤보선 대통령이 이제 특별기편으로 이제 영주를 이제 둘러봅니다. 이때 이제 이성가 장군으로부터 수해 상황을 보고를 받고 백미 10가마니를 쌀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20일 날은 재경 영주 학우의 학생이 무인기차로 이제 영주로 이제 영주 지역이 고향이 이제 수역에 났으니까는 고향에 나가서 수역 복구에 도움을 주려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8월 10일 날은 내무부에 설치되었던 수해대책본부가 국성건설청으로 이제 이관이 돼요. 그리고 제3회 주경 예산에 책정된 복구비 국토건설청에 의해 본격적으로 진행될 기체액은 영주지구가 약 한 8억 1,800만 원 정도가 이제 영주로 도웁니다. 그리고 8월 23일 날은 서울시 수해위원회에서 의원금이 영주로 이제 전달되고 9월 1일 날은 이제 영주지역 출신 재경 유학생 등록금 감면을 이제 영주지역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 해갖고 9월 8일 날 이제 학비를 감면을 받는 정부로부터 학비를 감면받는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0월 11일 날은 10월 11일 날 10시 30분에 이제 영주 파망리에 소재한 650동에 달하는 영주 수해복구 주택 입주식이 신축 집단 주택존에서 성대하게 이제 개최가 됩니다. 이때는 이제 농림부, 보사부 장관 등 영주 운민 한 2만여 명이 참석을 해서 공로패를 표창하고 이성화 장관 군시 입주자 대표 답사 영주 수해복구 신축 집단 주택존은 총 예산 11억 3,800원이고 이어간 어치 걱정 자재와 중장비 973대의 장비와 7만 6천 명의 인원이 동원되어서 상가주택 등 3천 명이 복합주택에 입주하고 수해 후 3개월 만에 이루어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대역사였습니다. 그리고 62년 3월 12일 날은 이제 유엔군 사령관 멜로이 대장하고 김종모 육군 참모총장이 이제 영주 지역 복구 현장에 시찰을 나오게 됩니다. 이때 되면 이상한 장관이 나오셔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줬고요. 그리고 3월 24일 날은 영주 수해복구공사에 공로가 있는 초청 인사들을 이제 부석사회로 데리고 와서 이제 위안잔치를 좀 벌려주기도 하고 이제 표창도 내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3월 30일 날 이제 수해복구 준공식이 이제 개최가 됩니다. 수해복구 준공식이 개최가 되고 신영교가 이제 준공이 되고 또 이제 하천, 남원천 하루 이제 뚝은 막아놨다고 이제 그 발파식을 박정희 의장이 오셔서 직접 물려준 그 발파식이 있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좀 더 상세하게 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도대체 박정희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국정 수행 일지에는 도대체 영주 수행 관련돼서 어떤 기록들이 있는지를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61년 7월 12일입니다. 7월 12일 날은 바로 수해 바로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에 수해대책위원회 위원은 현지로 이제 급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7월 13일 날은 송여천 수관이 이제 영주를 시찰하게 되고 각지 수해지구의 최고위원을 이제 파견을 하게 돼요. 또 수해지구의 의료반을 급파하고 양호 원곡 1만석을 이제 정부에서 방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7월 13일 날 박정희 의장이 영주와 남원 지역의 수해 참사에 대한 담화문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7월 14일 날은 수해 대책위 구호 운동과 원칙을 결정하고 수해지구에 이제 헬리콥터를 동원해서 복구에 이제 심혈을 기울여가고 하는 기록이 나오고요. 소해면 구호 금품을 각 방송국을 통해서 모집하는 간부도 내고 합니다. 7월 15일 날은 이제 공병 2개 대대를 동원해서 영주하고 남원 수해지구 복구공사를 이제 착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수해 복구공사는 7월 17일부터 시작해서 다음에 3월 30일 날 준공식을 해요. 그러니까 약 한 9개월 정도 동안 영주 수해를 복구를 하는 과정입니다. 7월 16일 날은 정부 수해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수해지구 복구를 위해 모금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7월 17일 날 이제 수해 복구공사가 정식적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7월 25일 날 이제 박정희 의장이 이제 수해지구 복구 사업을 이제 시찰하기 위해서 서울에서 8시 30분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월 20일 날은 임시 영주 수해복구 사무소 및 임시 남원 수해복구 사무소를 각각 설치하는 강령을 공포를 합니다. 그리고 9월 4일 날은 남원천 하도수로 변경 공사 기공식을 이제 시작을 해요.
요 남원천은 이제 9월 4일날 시작해서 다음에 3월 30일날 준공식 하는 날 같이 이제 발파식을 통과식을 같이 합니다. 그때. 그리고 2월 27일날은 제485호 임시 수해 영주 수해복구 사무소 및 임시 남원 수해복구 사무소 설치에 관한 건중 재정업권의 강령을 또 요 시기에 다시 공포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9개월이 지난 1962년 3월 30일 날이 이제 영주 수해복구 준공식에 이제 박정희 의장이 참석을 하고 남원천 하류 변경공사 현장에서 통수식 발파식을 이제 좀 아침 바람 막았다가 그걸 이제 스위치 폭발을 시키면서 물 통과되는 게 이제 하는 그 발파식이 있었고요. 그리고 신영교가 이제 그때 지금은 그게 아마 저 밑에는 다음 교일 겁니다. 물이 새로 나니까 거기다가 이제 다리를 틀어 놓은 게 이게 신영교입니다. 그 신영교를 이제 대표팅을 하고 그리고 박정희 의장은 집단주택지를 이제 시찰을 하게 돼요. 그리고 62년 5월 21일 날은 이제 임시 영주 수해복구 사무소 설치에 관한 부분을 이제 폐지하면서 수해복구에 관련 모든 것들을 끝을 내는 시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수행일지에 나오는 박정희 의장이 행했던 것들 하나하나 좀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해복구 계획을 세웁니다. 1961년 5.16 증명정부가 들어서고 7월 3일 날 박정희 의장이 이제 부의장에서 이제 의장으로 이제 취임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가 혁명정부가 들어선 지 2달이고 박 의장이 의장으로 취임한 지가 영주 수해가 난 날 꼭 8일째가 되는 날이에요. 굉장히 얼마 안 된 시기입니다. 7월 11일 날 이제 아침에 영주 시내가 새벽 3시경부터 내린 비가 오전 8시 서천 제방을 문을 뜯었고 불과 30분의 시간이 다 삼키게 됐습니다. 이에 박정희 의장은 국가적 재난에 대응하고 민심을 수습하기 위해 수해에 전격적으로 군부대를 동원하고 국가 차원의 복구 지원을 전폭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듯이 7월 12일 날 수해대책위원회를 이제 영도 파견을 하고 송영천 의장이 내려오고 그리고 의료관을 급파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요때 요거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7월 13일 날 박정희 의장이 이제 발표를 했던 강화문이에요. 여기에 보면 재건과학 수행에 총영향을 기울이고 있는 이 중요한 시기에 있어 이로 말할 수 없는 유감지사입니다. 전 국민은 이 참혹한 죄를 입고 있는 동포들에게 따뜻한 구호 손길을 뻗쳐 그들의 공생을 조금이라도 덜게 하기 위해 거적적인 구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바로 수해가 난 지 이틀 만에 이제 전 국민에게 이제 이 수해 복구에 좀 적극적으로 좀 참여해달라고 하는 강화문을 이제 발표를 하게 돼요. 이것도 이제 아까 전에 봤던 얘기들을 제가 다시 풀어놓은 얘기들입니다. 이때 또한 이제 이상가 장관이 내려온 거는 또한 수해지구 실제보험의 복구 사업을 감당하게 될 수해 긴급대책 영주지구 장애 육군대학교장인 이성가 육군소장이 임명되어 육군 133 공병부대와 공병부대 589명과 해병 제136사단 장병 137명을 긴급을 투입하고 군장비, 군인원에 대한 통합적인 지휘를 맡겨서 7월 16일 날 영주로 내려와서 7월 17일부터 이제 복구 사업에 시작을 해서 3월 30일 날 이들에 의해 약 9개월간 뒷담 아닌 수해복구 공사가 이제 시작됩니다. 박 의장이 이제 영주에 내려온 것은요, 그 같은 날 7월 25일 날 박정희 의장은 8시 30분에 영주와 남원 수해지구 복구 상황을 이제 시찰하기 위해서 한신 내무부 장관과 원충년 최고회의 공부실장을 대동하고 이제 영주에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 수해 지역을 방문한 박정희 의장은 수해 지역의 피해를 확인하고 수재민원이 수용되어 있는 천막 등을 방문 수재민을 위로했습니다. 박정희 의장은 당시 KTV를 통해서 7월 경북 영주와 전남 남원 지역의 폭우로 인해 수해를 크게 입었다. 박 의장은 수해 지역을 방문해서 주민들을 위로한 데 이어 7월 25일과 26일 다시 복구 현장을 방문, 자립정신을 발휘해 복구 사업에 모든 힘을 바치길 바란다는 당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아마 이때 7월 25일 날 내려왔을 때 아마 남원천 영주 항구적인 수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남원천 하류 수해 변경 사업을 아마 지시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자료는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요거는 이제 그 수혜지구를 방문했을 때 박정희 의장의 모습입니다. 요거는 일단 차후에 영상물이 수혜 관련된 영상물이 한 2편 정도가 있어요. 그걸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두 번째 이제 박 의장이 영주에 내려온 기록입니다. 다음에 9개월 만에 이제 수해 복구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끝나고 1962년 3월 30일 날 이제 영주에 내려오게 됩니다. 박 의장이 다시 영주를 찾은 것은 제1차 경제개발 5년 계획의 첫 해인 1962년 3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영주 수해 복구 중공시가 남원천 수로 변경 공사 발파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남원천 수해 복구 공사는 1961년 7월 17일부터 시작되어 연 5만 1,038명의 인원이 동원되었으며 7억 1,600만 한의 예산에 소요되어 62년 3월 30일 오전 10시 영주 읍내의 신설된 공설운동장에서 박정희 의장을 비롯하여 송효창 내각수반, 각 최고위원과 각부 장관, 버거 조한대사, 그리고 멜러 육군사령관 등이 참석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날 준공식에는 혁명공약 남도 국토건설청장의 식사, 박정희 의장과 송효찬 내각수반의 지사, 버거 미국 대사, 멜러 유엔사령관의 축사, 의장에 대한 격려로 끝났습니다. 이 준공식이 바로 끝나고 이러한 버스를 타고 남원천 수로변경 공사장에 마련된 발파장에 도착을 해서 이제 발파를 합니다. 지금 발파했던 장소는 저기예요. 삼판수 고택에서 옛날 폭포자리, 삼판수 고택에 가로질르는 그 옆에 보면 정자 맞은편에 정자 있죠, 나왔죠. 그 정자 거기다가 이제 그 흙으로 이제 바위하고 그리고 tumul로 해서 뭐 한 몇 미터 정도 강도 막아놨었어요. 그걸 이제 발판을 하면서 물이 이제 쓸고 내려가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제 통관식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송수반하고 박 의장하고 버거 대사, 멜로이 장군, 켈렌 처장이 발파 스위치를 눌러 막혔던 남은 천물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쓸고 내려가는 상태입니다. 남원천 하루 수로 변경은 가흥리 산을 돌아 흐르던 서천의 가흥리와 상포리 약 200m의 산을 절단하는 사업으로 이로 인해 생긴 약 3만 5천여 평은 공설운동장과 주택지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다시 서천은 새로 건설된 길이 180m, 폭 7m 신용교 테이프 커팅을 하고 나서 지난해 10월 10일 준공한 615동의 집단 주택지를 시찰했습니다. 이날 준공식은 이후에도 이제 한 12시부터는 이제 인근 9개 군의 대학, 9개 군대학 농학경연대회 노래자랑을 비롯하여 중고등학교 학생들 무용인도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들과 같이 곁들여져서 이루어졌습니다.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해복구 구호사업의 부분은 넘어가고, 요거는 이제 박정희 의장이 흔한 이제 수해 준공식에 이제 참석하셔서 했던 지사예요. 다음 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 준공을 보게 된 것도 단순히 수해의 참상을 복구하였다는 그것보다는 그와 같은 처참한 절망 속에서도 국민이 재건의 의욕을 그렇지 않고 군관민의 눈물을 흘린 동포의 합심 협력으로서 단시일 내 수해의 참상을 복구하고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앞으로 조국 재건에 커다란 희망을 던져주었다는 그것의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래에 천녀의 아름다운 감성마저 제대로 보존하지 못하였습니다. 군관민 협심으로 전 이 복구 사업의 완성은 또한 지난날 우리와 같은 폐단을 시정하는 이정표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자주경제 확립을 위한 국가 목표에 매진하여야 할 것을 다시금 명령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경제계획 5개년을 수립하고 과감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영주에서 교훈을 되살려 전 국민의 합심 협력과 노력으로 이 계획은 기어이 완수해야 되겠습니다. 이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1962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성공 사례예요. 우리 영주 수해 복구 사업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금방 영주에서 교훈입니다. 군관민이 합치면은 무엇이든지 이루어낼 수 있다는 그 바로 박정희 정신이거든요. 하면 된다. 하면 된다라는 박정희 정신이 바로 이 영주 수해 복구를 통해서 이제
힘을 얻은 거예요. 이러한 힘을 통해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은 차후에 1996년까지 이루어지는 경제 개발 7개년 계획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 힘, 동력을 바로 우리 영주에서 영주 수해 복구 사업에서 이제 얻고 희망을 보고 그 희망이 이제 잘 살 수 있는 그런 길들로 나가는 하나 중요한 받침목이 바로 우리 영주 수해 복구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합 같이 이루어진 일이 이제 남한천 하류 수로 변경 공사 통수식이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당시 영주 수해는 남한천 하류 옛날에는 여기를 서천이라고 부르지 않고 남한천 하류라고 불렀어요. 풍기가 남한천이거든요. 남한천 하류 하산과 강폭이 좁고 꼬불꼬불한 S자 모양으로 지금은 서천 지역에서 영일초등학교 영주상공예술팀 기자입니다. 부천동 전주교회 고통산 남부초등학교 방향으로 흘렀는데 물이 한꺼번에 흘러내린 홍수를 감당하지 못해 발생했습니다. 남한천 하류 수로 변경 사업의 시작은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수로 변경 준공식까지 이제 저 밑에 있는 요거는 이제 신영교 개통식이고 요거는 615도 가옥이고 요거는 이제 문화행사들 했던 교통입니다. 여기 이제 요 지역을 끊는 거예요. 물이 요렇게 흘러가던 걸 요걸 지금 끊어낸 겁니다. 200m 정도. 요걸 끊었고 요걸 끊어서 물길을 여기 돌리고 여기 이제 공설운동장을 만들고 주택지를 만들고 여기 공설운동장이에요. 요 끊은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요거는 이제 발파식이에요. 여기가 이제 제민루 쪽이고 요쪽이 이제 뭐라고 쪽이에요. 여기 중간에 이렇게 물을 가로실로 말아놨어요. 요걸 이제 폭포를 시키면서 이제 물이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맨 박정희 의장이라고 오셔서 봤던 일들이고, 요거는 이제 신문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박 의장과 내각 수반이 헬기를 타고 시찰한 후로부터 제기된 하루 변경 및 시가지 도시계획 시설이 삭트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중 하루 변경은 남한 천안 영주 농구 뒷산 후면으로 수도를 내어 그곳으로 흐르게 하고 종대의 천변을 전적으로 만들고 철도 역사를 넘기고 그 주변에는 삼척일대 강업지대를 배경으로 하는 공업지대화 시켜야 한다는 것이 수해 복구 영주 1지부 측의 포부라고 알렸었습니다. 7월 25일 박정희 의장은 단기간을 대동하고 군용기를 이용 영주 전역을 상공에서 시찰한 뒤 군인들의 복구 사업에 대거 투입하여 군대적 개념으로 수해 복구 지시를 했습니다. 이러한 박 의장의 뜻에 따라서 1961년 9월 4일 오전 10시 30분에 남한천 물길을 돌리는 대토목공사가 4억 3천만 원의 예산으로 기공식을 연한을 가졌어요. 9월 4일 날 가지고 그 다음에 3월 30일 날 이제 준공식을 할 때 이제 발판식을 이제 같이 가짐으로써 이제 이날 기공식에는 이성과 소장의 임석관의 공사들 담당한 육군 국민 및 해병, 군부대 공병 장병들이 참석해서 기공식을 마쳤습니다. 약 7개월 만인 제가 마스크 좀 벗을게요. 너무 차가워요. 이후 약 7개월 만인 1962년 3월 30일 영주수해 복구공사장 준공식에서 남한천 하류 변경 공사 통수식이 이제 이날 있으면서 처음으로 이제 물길이 흘렀습니다. 이날 또 특이한 거는 다이너마이트를 이제 공병대 쪽에서 너무 많이 그다가 좀 첨부를 해놔갖고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면서 돌이 이제 막 날아들었어요. 날아들어가지고 박정희 의장 앞에까지도 돌이 날아오니까 옆에 있던 분들이 이제 돌을 막아주고 앞에서 이제 사진을 찍던 그 기자들 두 사람이 이제 중상을 듣고 이제 헬기를 타고 이제 서울 올라가는 그런 참변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한천 수로변경공사 사업의 의의는 남한천 하류 수로변경공사가 완공되어서 드디어 수해의 위협에서 이제 영주가 벗어나게 됐어요. 시내로 물이 간통하던 물을 돌려냈으니까 그래서 계속 비만 오면 이제 계속 수해가 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또 수로변경공사와 새롭게 조성된 신영주와 구영주로 분리되어 넓은 남산들 논이 대지로 조성되면서
중앙시장 자리에 있던 영주역은 지금의 위치인 유천동으로 옮겨지고 영주지방철도청과 지방철도청이 영주로 이전되고 연초제조厂그리고 세무서, 대한석탄공사 임무소, 태백산 건설국, 노동청 출장소, 생사공장, 상공회의소 등이 신설되는 경북 북부지역의 거점 도시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을 다지게 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남한천 하도 소모변경공사는 영주 지도를 바꾼 대역사로 영주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를 항구적으로 발전시키는 전기를 가져왔으며 9개월 만에 도시 하나를 아예 새로 갈아엎는 방식의 재건 사업을 완료한 끝에 도시 지도를 바꾼 서천직공공사는 지금의 영주시가지의 밑기름을 그리게 된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제 박정희 의장이 영주 지역에 남긴 것들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지금 삼판서 고택 뒤에 보면은 기념식수였던 전나무가 있어요. 박정희 의장은 1962년 3월 30일 영주 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수해복구 중공공사에 참석해서 삼판서 고택과 구도립도서관 사이 강둑에서 기념식수를 냈는데 그 나무는 중간에 관리소홀로 고사했습니다. 지금은 구학공원 삼판서 고택 뒤편에 1979년 새마을 지도자들이 영주읍 서천 직강공사 준공 기념식수라는 표석과 함께 전나무 한 그루를 대진 심어 그때를 그리고 있습니다. 현재 자연보호 영주시연합회 윤호 계장이 있는 단체에서 관리를 지금 잘 배우고 있습니다. 요 기념식수 옆에 보면 유리비라고 좀 적어놓은 게 있고요. 요 나무입니다. 다 아실 겁니다. 이 나무. 요거는 영주 국민의 이름으로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게 이제 감사장을 드렸던 게 있습니다. 박정희 의장이란 도움의 영주 국민들은 1963년 7월 11일 날 복구 2주년을 맞이하여 영주 국민의 이름으로 감사표를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게 드리게 되는데 감사장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박정희 서기 1961년 7월 11일 영주수해 복구에 공헌해 주신 각하의 공로에 감사하며 여기에 수혜민 일동의 이름으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서기 1961년 7월 11일 복구 2주년을 맞이하여 영주 국민 일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감사표를 드렸습니다. 요 지금 감사표거든요. 요 감사표는 서울에 가면은 서울 마포의 상암동에 가면은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이 있어요. 그 기념관에 지금 요 감사표가 잘 전시 보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국가재건회의 시절이 아니고요. 이거는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되는 이후입니다. 된 이후에 이제 경북선 철도가 이제 사실은 경북선 철도가 일제시대 때 안동으로 놓여 있었어요. 안동 김천으로 놓여 있던 예천 안동 김천으로 놓여 있던 철도를 이제 일제시대 때 일본 애들이 이제 철도를 단조로 사용을 하면서 안동하고 예천 사이에 있던 철도를 걷어버려요. 걷었는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와서 이제 그 철도를 다시 복원을 하면서 안동으로 철도를 놓는 것이 아니고 영주로 철도를 놓게 돼요. 그래서 지금 경북선이 이제 영주 쪽으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그 과정도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놓은 것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걸 얘기고요. 이때도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영주에 오셔서 66년 11월 9일날 이제 준공식을 하는데 이때도 이제 준공식 개통식 지사를 하게 돼요. 요거는 아마 책에 다 실려 있으니까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 보십시오. 요게 이제 그때 사진들입니다. 이 외에도 이제 중앙선과 태백선의 전천화를 박정희 시대에 이루어갔고요. 철도청, 세무도, 태백선 건설국, 노동청을 만들어서 이제 경북 북부 지역의 거점 도시로 이제 영주가 나아갈 수 있게 했고 소수소원은 74년도에 이제 해체본을 시켜요. 그리고 부속사 정화 사업은 이제 또 77년에 또 만들어내고요. 그리고 국가 소형 일지를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국가 소형 일지를 통해 본 영주 수해의 극복 과정은 박정희 시대 국가 재건의 일념을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영주 수해는 시기적으로 박정희 의장이 취임한 지 일주일이 갓 지난 때로 정치, 경제 등으로 국가 전반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때 발생한 영주 남원 지역의 수위는 박정희 의장과 혁명정부가 처음으로 맞닥뜨린 난제였을 것입니다. 이 수해 극복이야말로 5.16으로 흩어진 민심을 수습하고 혁명정부 진정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수해 복구는 박정희 의장에 의해 시작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맞물려 국가재건 최고회의가 혼신의 힘을 다해 수행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였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영주 수해는 나라를 새로 만든다는 재건 정신, 어떻게 보면 이게 국가재건 최고회의에 붙였던 그 재건이거든요. 재건 정신은 실천한 첫 무대였으며 1920년부터 하면 된다는 정신으로 수행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첫 성공 사례로 1996년까지 이어진 7차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정신이자 동력으로 이용되었을 것입니다. 박정희 의장은 약간 중동치사 잠깐 말씀드렸고, 결국 박정희 의장은 경주 수해 극복을 통해 군간민이 합친한다면 무엇이든지 이루어낼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향후 경제개발과 새마을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영주 수해에서 얻었을 것입니다. 또한 여기는 1960년대 이전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있다가 1961년 7월 11월 대홍수로 시가지가 폐허가 되었는데, 이를 극복하면서 1960년, 70년대까지 급속한 발전을 거듭해오면서 성장해 올 수 있는 발전을 다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1961년 7월 11일부터 다음에 3월 30일까지 진행된 9개월간의 수해 복구 과정에서 정기적이고 계획적인 도시 발전의 발판을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수로변경공사는 영주 제도를 바꾸어 놓고 향후 수해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수로변경공사에서 새롭게 조성된 신영주 논의대지도 조성되면서 영주역이 휴천동 시대를 맞이하고 철도청이 영주로 옮겨지고 제조厂, 세무서, 석탄공사, 임무소, 태백산 건설부, 노동청 출장소, 생산공장, 상공예의소 등이 신설되는 등 경북 북부지역의 거점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다졌습니다. 이러한 기반으로 영주는 1960년부터 70년대 급속한 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포항기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민간군이 합심하여 피땀으로 일군 영주 수해 극복은 산촌 마을 영주를 교통과 산업 행정 도시로 만들어 주었으며, 박정희 의장에게는 우리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박정희 의장에게 있어서 영주는 아마 재건의 모델이자 희망이었을 겁니다. 영주에서 이 희망의 불꽃이 박정희 시대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새마을운동 후 동력이 되어 60년대, 70년대 한강 지역을 이루는 박정희 정신으로 태어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린 부분들은 이걸 어떤 의미를 좀 부여를 처음으로 한번 어찌되었든 간에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첫 시작은 이제 62년도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 시작을 아마 영주가 그에 보면 가장 큰 모델이고, 영주에서 이 성공한 사례를 가지고 동력을 힘을 얻어가지고 장기적으로 앞으로 우리도 힘만 합치면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얻어서 이제 앞으로 영주 발전을 위해서 우리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추구하지 않았나 싶어요. 오늘 이 얘기들이 조금 더 좀 전문가적인 부분들, 박정희 연구원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연구가 다시 조금 더 중대하게 좀 이루어진다면은 구미나 이쪽보다도 우리 영주 쪽에서도 아마 박정희 관련된 부분들이 좀 더 중요한 화두로 좀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두서없는 말씀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